오 누나, 존나 예쁘네. 야, 번호 좀 줘봐라. 내가 네 매형해줄게. 낄낄거리는 동료들 사이에서 그는 앞날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뱉은 가벼운 희롱이 얼마나 무거운 대가로 돌아올지를. 오늘의 사연은 이 사소하고 역겨운 악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살 강준혁에게 입영 통지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막연한 두려움이었다. 입대일 아침 어머니는 기어이 눈물을 보였다. 밤새 뜬 눈으로 아들의 훈련소 가는 길을 걱정했을 어머니의 마음이 밥상 위에 고스란히 차려져 있었다. 과묵한 아버지는 신문 뒤에 얼굴을 숨긴 채였지만 이따금씩 준혁을 향하는 무거운 시선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오가는 듯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는 거잖아요. 밥 맛있게 먹고 씩씩하게 다녀오겠습니다. 준혁은 애써 밝게 웃으며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짧게 깎은 머리만큼이나 어색하고 긴장된 마음은 숨길 수 없었다. 어머니의 걱정 어린 잔소리와 아버지의 말없는 어깨 두드림을 뒤로하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준혁은 비로소 실감했다. 이제 정말 가는구나. 강원도 철원 제3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앞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아들들과 그 가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저마다 아쉬움과 격려를 나누는 소란스러운 풍경 속에서 준혁은 어딘가 허전함을 느꼈다. 유일한 혈육이자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누나 강수현. 그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이었지만 하필 동생의 입대일에 중요한 임무가 겹쳐 함께하지 못했다.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날 밤 준혁은 관물대에 놓인 작은 상자를 열었다. 누나가 입대 전날 밤 건네준 선물이었다. 상자 안에는 견고하고 남성적인 디자인의 은색 손목시계와 함께 정성스럽게 쓴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사랑하는 내 동생 준혁아.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누나가 함께하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지금쯤 얼마나 떨리고 무서울까. 하지만 준혁아, 군대는 너를 더 강하고 성숙한 남자로 만들어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도 말고 당당하게 맞서렴. 이 시계는 앞으로 내 시간을 지켜줄 테니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시계를 보며 누나가 항상 내 곁에, 내 뒤에 버티고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사랑한다, 내 동생. 건강하게 돌아와. 누나가. 준혁은 편지를 읽으며 울컥 차오르는 눈물을 삼켰다. 시계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마치 누나의 단단한 격려처럼 느껴졌다. 그래, 누나도 군인인데. 나도 할 수 있어. 준혁은 시계를 손목에 차고 굳게 마음을 다잡았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입소식이 시작되기 직전 연병장 한편에 익숙한 인형이 나타났다.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로 각이 잡힌 전투복, 그 위로 선명하게 빛나는 대령 계급장. 바로 누나 강수연이었다. 바쁜 임무를 마치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다. 수연은 준혁에게 다가와 흐트러진 전투복 옷깃을 매만져 주었다. 강준혁 훈련병. 씩씩하네. 걱정 마. 훈련 잘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과 믿음은 준혁의 불안한 마음을 눈 녹듯 녹여주기에 충분했다. 준혁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격려를 외쳤고 수연은 그런 동생의 어깨를 힘껏 잡아주었다. 누나의 등장은 짧았지만 그날 준혁에게는 세상 가장 큰 힘이 되었다. 혹독했던 훈련소 생활이 끝나고 준혁은 철책선이 지척인 제6보병사단 청성부대 예하의 한 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성실하고 싹싹한 성격 덕분에 선임들의 귀여움을 받으며 비교적 순탄하게 군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준혁에게 유일한 낙은 주말에 허락된 짧은 통화 시간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누나의 목소리는 고된 일과를 버티게 하는 비타민과도 같았다. 누나, 나 오늘 사격 만발했다. 중대장님이 칭찬해 주셨어. 정말? 역시 내 동생이네. 장하다 강준혁. 평화는 길지 않았다. 준혁이 일병 계급장을 달고 분대의 실세였던 박철호가 병장이 되어 분대장을 맡게 되면서부터 생활관의 공기는 차갑게 변했다. 박철호는 입대 전부터 행실이 좋지 않기로 유명했고
군대라는 폐쇄된 조직 안에서 그의 포악함은 날개를 단 듯했다. 그는 유독 신병들을 괴롭히는 것을 낙으로 삼았고 그 중에서도 순하고 어수룩해 보이는 준혁은 그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사소했다. 어느 날 밤 박철호는 병사들을 모아놓고 관물대 검사를 시작했다. 그의 시선이 준혁의 관물대 한편에 붙어있는 사진 한 장에 꽂혔다. 단정한 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수연의 증명사진이었다. 야, 강준혁. 이 여자 누구냐? 여자친구? 아니요, 누나입니다. 오, 누나? 존나 예쁘네. 야, 번호 좀 줘봐라. 내가 네 매형해줄게. 박철호의 희롱 섞인 말에 주변 병사들이 낄낄거렸다. 준혁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야, 이 새끼 표정 봐라. 꼬우냐? 그러지 말고 연락처 좀 줘봐. 죄송하지만 그건 좀 곤란합니다. 개인적인 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단호한 준혁의 거절에 박철호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다. 뭐? 이 새끼가 지금 빠져가지고. 군대에서는 까라면 까는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번호 내놔. 정말 죄송합니다, 박철호 병장님. 그럴 수 없습니다. 준혁이 끝까지 고개를 숙이자 박철호는 코웃음을 치며 준혁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이 새끼 봐라. 배짱 한번 두둑하네. 좋아. 어디 한번 내가 이기나 해보자. 너 오늘부터 내 눈에 띄기만 해봐. 군 생활 아주 지옥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그날 이후 박철호의 공언은 현실이 되었다. 그는 사사건건 준혁을 트집 잡아 괴롭혔다.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한겨울에 찬물로 바닥을 닦게 하고 전투화에 광이 나지 않는다며 밤새도록 전투화를 닦게 했다. 식사 시간에는 일부러 반찬을 빼앗거나 식판을 엎어버리기 일쑤였고 모두가 잠든 밤에는 준혁만 따로 불러내 온갖 욕설과 함께 얼차려를 주었다. 괴롭힘은 점점 더 악랄하고 집요해졌다. 박철호는 준혁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약점인 누나를 걸고 넘어지며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었다. 야, 강준혁. 누나도 군발이라 몸이 근질근질하겠네. 내가 위로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인 희롱이 이어질 때마다 준혁은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지만 계급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먹을 꽉 쥐는 것뿐이었다. 저항은 곧 더 가혹한 폭력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이미 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준혁의 몸과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피폐해져 갔다. 밝았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웠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설쳤다. 이대로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준혁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중대장인 최민석 대위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최 대위는 평소 병사들에게 관심이 없고 자신의 안위만 챙기는 인물로 평판이 자자했지만 그래도 장교라면 지휘관이라면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다. 중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바쁘니까 용건만 간단히 해. 최 대위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귀찮다는 듯 물었다.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박철호 병장님이 저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제 가족에 대한 성희롱까지. 준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 대위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을 끊었다. 뭐? 폭행? 너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박 병장이 선임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은데 그럴 리가 있나? 내가 군 생활 적응 못하고 꾀부리는 거겠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됐어. 앞으로 이런 사소한 일로 나 찾아오지 마. 남자 새끼가 그 정도도 못 참고 징징거려? 가서 내 할 일이나 똑바로 해. 최 대위의 반응은 절망 그 자체였다. 그는 준혁의 호소를 사소한 일 징징거림으로 치부하며 일말의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준혁을 문제 병사로 취급하는 듯한 그의 눈빛에 준혁은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놓아버리고 말았다. 더 최악의 상황은 그날 밤에 벌어졌다. 최 대위가 면담 내용을 그대로 박철호에게 흘린 것이다. 강준혁이 너 꼰질렀으니까 알아서 관리 잘해라라는 식으로. 분노로 이성을 잃은 박철호는 생활관 소등이 되자마자 준혁을 창고로 끌고 갔다. 야, 강준혁.
이 개새끼가 감히 중대장한테 날 찔러? 내가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차가운 창고 바닥에서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되었다. 박철호의 군홧발이 준혁의 온몸을 짓밟았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던 준혁의 의식은 고통 속에서 희미해져 갔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까무룩 정신을 잃어가던 준혁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 누나 강수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누나, 살려줘. 며칠 후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몸을 추스른 준혁은 결심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경계 근무를 서고 돌아온 동기 박성민 상병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박 상병은 비록 나서지는 못했지만 평소 준혁이 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던 몇 안 되는 인물이었다. 성민아, 부탁이 하나 있어. 준혁은 꼬깃꼬깃한 편지 한 통을 내밀었다. 누나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하지만 편지에는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만에 하나 편지가 박철호의 손에 들어갈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다. 대신 그는 누나와의 추억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과 절망감을 암시하는 문장들로 편지를 채웠다. 누나 잘 지내지? 여기 생활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다. 요즘은 특히 정신적으로 좀 버거운 날이 많아. 어릴 때 내가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일으켜주던 누나가 갑자기 생각난다. 그때처럼 그냥 옆에 있어주면 좋겠는데 여긴 그럴 사람이 없네. 힘들 때마다 누나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휴가 나가면 제일 먼저 보고 싶다. 마지막 희망을 담은 편지를 건네며 준혁은 간절하게 속삭였다. 이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 편지가 대한민국 육군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강준혁의 편지가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에 도착하기까지는 꼬박 이틀이 걸렸다. 편지는 군사우편 시스템을 거쳐 강수연 대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 조용히 놓였다. 수많은 보고서와 결제 서류 더미 속에서 삐뚤빼뚤한 동생의 손글씨가 담긴 낡은 편지 봉투는 유독 눈에 띄었다. 수연은 잠시 고된 업무에서 벗어나 반가운 마음으로 편지를 개봉했다. 동생의 안부를 묻는 평범한 내용이 이어졌다. 훈련 이야기, 동기들 이야기, 주말에 축구한 이야기까지. 수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편지를 다 읽어갈수록 그녀의 미소는 서서히 굳어갔다. 특히 마지막 문단에서 수연의 눈빛은 칼날처럼 예리하게 빛났다. 어릴 때 내가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일으켜주던 누나가 갑자기 생각난다. 그때처럼 그냥 옆에 있어주면 좋겠는데 여긴 그럴 사람이 없네. 나 혼자만 깊은 웅덩이에 처박혀 있는 것 같아. 보고 싶다 누나. 평범한 동생의 투정으로 넘길 수도 있는 문장이었다. 하지만 강수연은 자신의 동생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강준혁은 단 한 번도 나약한 소리를 하거나 무언가를 해달라고 조르는 아이가 아니었다. 언제나 씩씩했고 오히려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아 걱정일 정도였다. 강수연 대령은 동생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나 혼자만 깊은 웅덩이에 처박혀 있는 것 같아. 동생의 절제된 비명과도 같은 이 문장이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팠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녀는 애써 냉정을 유지했다. 지금 당장 육군본부 감찰실에 전화를 걸어 부대를 뒤집어 엎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동생의 상태였다. 편지의 내용이 과장은 아닌지 지금 동생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래야만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수연은 즉시 비서실을 통해 다음 날까지의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시켰다. 사유는 개인 신상 문제. 그리고 자신의 운전병에게 강원도 철원으로 갈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군복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여성이 입을 법한 스웨터와 청바지를 꺼내 입었다. 화장대 서랍에서 꺼낸 작은 파우치 안에는 화장품 대신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초소형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어쩌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어쩌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을 물건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수연이 탄 검은색 세단은 서울을 빠져나가 철원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동생에 대한 걱정과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한 수만 가지 시뮬레이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전 10시. 육사단 수색대대 위병소에 도착한 수연은 강준혁 입영 면회를 신청했다. 신분증을 확인한 위병소 근무병은 그녀의 계급을 알아볼 리 만무했다. 그저 주말을 맞아 동생을 보러 온 예쁜 누나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잠시 후 면회실에서 마주한 동생의 모습에 수연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입대 전 뽀얗고 통통했던 볼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광대뼈가 드러날 정도로 헬쑥해져 있었다. 군복 소매 밖으로 드러난 손목은 시계가 헐거워 보일 정도로 가늘어져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동생의 눈빛이었다. 늘 총명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 눈은 이제는 겁에 질린 작은 짐승처럼 불안하게 흔들리며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그리고 수연의 예리한 눈은 준혁이 자신도 모르게 왼쪽 다리를 살짝 저는 것과 우돛깃 위로 희미하게 보이는 보랏빛 멍자국을 놓치지 않았다. 참상은 편지 속 글자보다 훨씬 더 깊고 잔혹했다. 준혁아. 수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누나. 어떻게 여기까지? 준혁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마치 누군가 자신들의 대화를 엿듣기라도 할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었다. 수연은 그런 동생의 손을 꽉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걱정돼서 왔지.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밥은 제대로 먹는 거야? 응. 그럼. 군대 밥 맛있어. 거짓말. 준혁은 누나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수연은 더 캐묻지 않았다. 대신 준비해온 과자와 음료수를 테이블 위에 늘어놓으며 동생의 긴장을 풀어주려 애썼다. 바로 그때였다.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철호 병장이 실실 웃으며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최민석 대위도 따라붙었다. 어이 강준혁이. 누님 오셨다며? 인사 한번 드려야지. 박철호는 수연을 보자마자 노골적인 감탄사를 흘리며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명백한 성희롱성 시선이었다. 야, 소문대로 미인이시네. 동생이랑은 아주 딴판이야. 안녕하십니까, 누님. 제가 준혁이 분대장 되는 박철호 병장입니다. 동생분이 아직 사회 물이 덜 빠져서 제가 좀 빡세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연은 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누르고 애써 미소를 지었다. 스웨터 주머니 속 녹음기는 이 모든 상황을 충실히 담고 있었다. 아, 그러시군요. 우리 준혁이 잘 좀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아주 애정을 듬뿍 담아서 남자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하하. 그나저나 누님은 남자친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저 제대하고 나서. 박철호가 희롱을 이어가려는 순간 옆에 있던 최민석 대위가 점잖게 끼어들었다. 허허, 박 병장. 농담이 심하군. 누님 이해하십시오. 박 병장이 워낙 동생분을 아껴서 그렇습니다. 제가 중대장으로서 보증합니다. 저희 부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강 이병은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최 대위의 위선적인 말에 수연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동생의 얼굴에 찍힌 멍자국과 공포에 질린 눈빛이 아무 문제 없다는 그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다. 이놈들은 한통속이다. 수연은 모든 상황 파악을 끝냈다. 짧은 면회 시간이 끝나고 수연은 마지막으로 동생의 손을 한 번 더 꽉 잡아주었다.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해라는 말과 함께 그녀는 아주 작은 쪽지 하나를 동생의 손에 몰래 쥐어주었다. 그곳에는 군 부조리 신고 번호 1303과 함께 이제 괜찮아라는 4글자가 적혀 있었다. 부대를 빠져나와 다시 검은색 세단에 올라탄 순간 강수연의 얼굴에서 모든 미소와 온기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지옥의 염라대왕보다도 더 차갑고 무서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운전병에게 말없이 휴대전화를 건넸다. 육군본부 감찰실장실에 연결해.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고 자신의 귀로 직접 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오만한 쓰레기들을 법과 규정의 이름 아래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심판하는 일뿐이었다. 실장님, 강수연 대령입니다. 오늘 제 동생을 직접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피해 사실을 제 눈으로 확인했고 가해자의 자백과 저에 대한 희롱이 담긴 녹취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지금 즉시 제6보병사단 수색대대에 대한 비노출 특별 감찰을 제가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한장교의 공식적인 요청입니다. 수연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전화기 너머의 감찰실장은 그녀의 보고에 담긴 무게감을 즉시 인지했다. 현역 대령이 직접 확보한 물증. 이것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닌 명백한 사건이었다. 알겠소, 강 대령. 즉각 조치하겠소. 전화가 끊어지자 수연은 차창 밖을 보며 나지막이 은조렸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강수연 대령의 전화는 계룡대 육군본부 감찰실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감찰실장 이원종 준장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현역 대령, 그것도 육사 출신의 핵심 인재가 직접 자기 동생의 일로, 그것도 물증까지 확보하여 신고해 온 사건. 이것은 단순한 병영 부조리 사건을 넘어 군의 기강과 지휘 체계의 신뢰성이 걸린 문제였다. 이 준장은 즉시 육군참모총장에게 직보했고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한치의 의혹도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그날 오후 육군본부 감찰실 내에서도 가장 유능하고 냉정하기로 소문난 인물들이 비밀리에 소집되었다. 팀장으로는 25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관 원동일 준이가 임명되었다. 그는 군 내부의 굵직한 비리 사건들을 수없이 파헤쳐온 저승사자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의 팀에는 헌병대의 엘리트 수사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그리고 병사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데 능한 군 상담관까지 포함된 그야말로 최정의 드림팀이었다. 이원종 실장은 원준이에게 직접 임무를 하달했다. 원준이, 이번 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야. 신고자의 신분도 그렇지만 내용 자체가 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자네의 손에 감찰실 전체의 명예가 걸렸다고 생각하게. 사전 노출은 절대 금물이야. 내일 새벽 위장 차량으로 이동해서 육사단 사단장에게는 도착 직전에 통보하고 해당 대대에는 통보 없이 바로 진입한다. 목표는 증거 확보다. 서류, PC,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관련자들의 신병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해. 특히 피해 병사인 강준혁 이병의 안전과 심리 상태를 각별히 신경 쓰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실장님. 원동일 준이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의 수사 인생에서 수많은 가해자들이 있었지만 그는 특히 부하를 지켜야 할 지휘관이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거나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가장 경멸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 어둠을 뚫고 검은색 민간용 세단 여러 대가 조용히 서울을 빠져나갔다. 차량 내부에는 군복 대신 사복을 입은 감찰팀 요원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강원도 철원 제6보병사단이었다. 같은 시각 수색대대 막사에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박철호 병장은 전날 강준혁의 누나가 다녀간 이후 심기가 불편했다. 예쁘기는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자신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다. 그는 괜한 트집을 잡아 아침 점호부터 강준혁을 몰아세웠다. 야, 강준혁. 어제 누나 보고 와서 좋았냐? 아주 얼굴에 웃음꽃이 폈네. 군기가 빠져가지고. 오늘 훈련 때 아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줄 테니까 각오해. 준혁은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누나가 다녀간 뒤 그의 손에 남은 작은 쪽지는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근원이기도 했다. 정말 이 번호로 전화하면 무언가 바뀔까? 그러다 더 큰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의 마음은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오전 9시 정각. 대대 전체의 아침 훈련 준비로 분주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대대 정문을 지키던 위병소 근무병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민간 차량 여러 대가 멈추지 않고 위병소를 그대로 통과해 대대 본부 건물 앞에 멈춰 섰기 때문이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의 날카로운 인상과 위압적인 분위기에 위병 소장은 본능적으로 비상벨을 눌러야 할지 고민했다. 그들 중 가장 선두에 있던 원동일 준이가 막사로 향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A팀은 행정반과 중대장실, B팀은 생활관 전체를 통제한다. C팀은 즉시 강준혁 이병과 박철호 병장, 최민석 대위의 신병을 확보해. 한 놈도 놓치지 마. 쾅! 감찰팀 요원들이 행정반과 각 생활관의 문을 동시에 열어젖혔다. 전원 동작 그만. 모두 하던 일 멈추고 주목.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나왔다. 지금부터 이 시간부로 본부 주간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사복 차림의 요원들이 감찰실 신분증을 꺼내 보이자 훈련 준비를 하던 병사들과 간부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행정반에서는 당황한 행정보급관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요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서류 캐비닛에 통제선을 붙이고 PC의 전원을 강제로 내렸다. 생활관에서는 더 큰 혼란이 벌어졌다. 요원들은 병사들에게 일체의 움직임을 금지시키고 관물대와 개인 소지품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박철호는 자신의 생활관에 들이닥친 요원들을 보고 욕설을 내뱉었다. 뭐야, 이 개새끼들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하지만 그의 저항은 건장한 요원 2명에게 양팔이 붙들리며 간단히 제압당했다. 박철호 병장, 가혹행위 및 폭행 혐의로 조사한다. 넌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게 너한테 유리하지는 않을 거다. 한편 중대장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최민석 대위는 문을 박차고 들어온 원준이와 직접 마주했다. 누구십니까? 지금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입니까? 육군본부 감찰실 원동일 준이다. 최민석 대위, 자네는 지금부터 모든 지휘 권한을 정지한다.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혐의다. 순순히 조사에 협조하는 게 좋을 거야. 자네 군 생활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다면. 원준이의 서늘한 말에 최 대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 한 젊은 감찰관이 훈련 준비를 하던 강준혁에게 다가왔다. 그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준혁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다. 강준혁 이병 맞나? 예. 따라와라. 넌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다. 우리가 널 보호한다.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준혁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요원을 따라 막사를 나섰다. 그가 지나치는 복도에서는 방금 전까지 자신을 괴롭히던 선임들이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하고 있었다.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중대장은 사색이 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어제 누나가 쥐어준 작은 쪽지. 그 안에 담긴 이제 괜찮아라는 4글자가 이렇게 거대한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준혁은 자신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부대의 풍경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준혁의 마음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처럼 평온했다. 강준혁이 탑승한 검은색 세단은 그의 소속 대대를 벗어나 사단 본부 영내에 위치한 한적한 건물 앞에 멈춰 섰다. 군사경찰대의 조사실과 면담실이 위치한 곳이었다. 차에서 내린 준혁은 자신을 호위하는 감찰관을 따라 조용한 복도를 걸었다. 사방은 서늘한 정적으로 가득했고 간간히 들려오는 타자 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고 있었다. 이곳은 그가 있던 생활관과는 공기부터 다른 엄격한 법과 규율만이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준혁이 안내된 곳은 차가운 조사실이 아닌 따뜻한 조명이 켜진 작은 상담실이었다. 푹신한 소파와 작은 탁자가 놓여 있었고 인자한 인상의 중년 여군이 그를 맞았다. 군복에 달린 계급장은 상담준 사관. 감찰팀에 소속된 전문 심리 상담관이었다. 강준혁 이병 맞죠? 편하게 앉아요. 여기는 아무도 그쪽을 다그치거나 혼내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목마를 테니 주스라도 한잔 할래요? 상담관의 부드러운 말투에 극도로 긴장해 있던 준혁의 몸에서 조금씩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지난 몇 달간의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상담관은 그를 재촉하지 않고 일상적인 질문부터 시작하며 준혁의 마음을 천천히 열었다.
그리고 마침내 준혁은 입을 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띄엄띄엄 단어 위주로 나오던 그의 이야기는 점차 구체적인 문장이 되어 흘러나왔다. 박철호 병장이 자신의 관물대에서 누나의 사진을 보고 처음 희롱하던 그날 밤의 일.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작된 구타와 욕설. 식판을 엎어버렸던 날의 모멸감. 한겨울의 속옷바람으로 화장실 청소를 해야 했던 치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용기 내어 중대장에게 보고했지만 오히려 더 가혹한 보복으로 돌아왔던 그날의 절망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준혁은 여러 번 울먹였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럴 때마다 상담관은 조용히 기다려주며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끔찍했던 경험을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주어진 것이다. 몇 시간에 걸친 그의 진술은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록되었고 그것은 이 사건의 진실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었다. 한편 같은 건물의 다른 조사실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최민석 대위는 자신의 앞에 앉은 원동일 준이를 애써 담담한 표정으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장교라는 사실을 무기 삼아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원준이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과도한 조치입니다. 병사들 간의 사소한 다툼을 가지고 이렇게 부대 전체를 뒤집어 놓는 것은 지휘 체계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제가 중대장으로서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원준이는 코웃음을 쳤다. 그는 최 대위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는 서류철에서 진술서 한 장을 꺼내 그의 앞에 밀었다. 강준혁의 1차 진술서였다. 사소한 다툼이라. 최 대위, 자네 부대 병사는 군합발에 밟혀 죽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는데 이게 사소한 다툼으로 보이나? 자네는 강 이병의 면담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려 보복 폭행의 빌미를 제공했지. 이게 자네가 말하는 지휘관의 책임인가?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단순 고충 상담인 줄 알았고 박 병장에게는 분대원 관리에 신경 쓰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거짓말. 원준이는 최 대위의 말을 단칼에 잘랐다. 그는 아직 강수연 대령의 녹취 파일이나 부모들에게서 받은 뇌물 내역 같은 결정적 증거는 꺼내지 않았다. 지금은 그가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지 그의 밑바닥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박철호 병장이 있는 조사실은 더욱 소란스러웠다. 그는 헌병대 수사관 출신의 베테랑 상사 앞에서 책상을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아, CX. 진짜 사람 짜증나게 하시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 좀 때릴 수도 있는 거 아냐? 나도 그렇게 맞으면서 군 생활했어. 그 새끼가 나약하고 빠져가지고 그걸 못 견딘 거지. 왜 나한테 지랄들이냐고. 그는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 수사관은 그의 발악을 묵묵히 지켜보며 모든 내용을 기록했다. 그의 오만한 태도와 반성 없는 모습은 훗날 재판에서 그에게 가장 불리한 증거가 될 터였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디지털 포렌식 팀은 압수된 PC와 휴대전화에서 데이터를 복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최민석 대위와 박철호 병장이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내역이 복원되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박철호의 휴대전화에서는 다른 후임들을 괴롭히며 찍었던 사진과 동영상 여러 개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그의 가혹행위는 상습적이었고 그 대상은 강준혁 하나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첫날의 조사가 끝나갈 무렵 원동일 준이는 각 팀의 보고를 취합했다. 강준혁의 구체적인 진술, 박성민 상병을 비롯한 동료 병사들의 목격자 진술, 최민석과 박철호의 뻔뻔한 거짓 진술, 그리고 그들의 거짓말을 완벽하게 분쇄할 디지털 증거까지.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원준이는 창밖의 어둠을 보며 생각했다. 내일 오전에 2차 신문을 진행한다. 그리고 신문 시작과 함께 강수연 대령이 제출한 녹취 파일을 저놈들 귀에 똑똑히 들려줘야겠다. 자기 누나를 희롱하며 동생을 어떻게 다뤘는지 자랑하던 그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분은 과연 어떨까. 조사 이틀째 되는 날의 아침 공기는 전날보다 한층 더 무겁고 차가웠다.
밤새 잠을 설친 최민석 대위와 박철호 병장은 각각 다른 조사실로 다시 불려 들어갔다. 그들은 여전히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었다. 목격자 진술은 엇갈릴 수 있고 피해자의 주장은 과장될 수 있으며 결정적인 물증만 없다면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는 어리석은 희망이었다. 원동일 준이는 먼저 최민석 대위의 조사실로 들어섰다. 그는 어제와 달리 아무 서류도 들고 있지 않았다. 그저 최 대위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최 대위, 어젯밤에 생각해봤나? 자네에게도 가족이 있겠지. 군복을 벗는 건 둘째치고 범죄자로 인생을 끝내고 싶진 않을 텐데.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자네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정도는 재판부에 전달해 줄 수 있지. 하지만 최민석은 이 말을 자신에게 상황이 유리해졌다는 신호로 착각했다. 그는 역시 증거가 부족한 것이라 확신하며 더욱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어제 말씀드린 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유능한 장교 한 명을 이렇게 매도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유능한 장교라. 원준이는 나지막이 으쪼리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는 조사실 밖의 요원에게 손짓했다. 잠시 후 요원이 노트북 컴퓨터 한 대를 들고 들어와 최 대위 앞에 놓았다. 화면에는 그가 박철호 병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강준혁이 면담을 신청한 직후에 보낸 강이병 관리 잘해라. 감사 앞두고 시끄러워지면 곤란하다는 내용이었다. 최 대위. 자네는 부하의 고통을 묵살한 것도 모자라 가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보복을 사주했어. 이게 자네가 말하는 유능한 장교의 지휘 방식인가? 최 대위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다. 동공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건 원론적인 차원에서 분대장에게 지휘 책임을 강조한 것뿐입니다. 다른 의도는? 그럼 이건 어떤가? 원준이는 노트북 화면을 바꿨다. 화면에는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이 빼곡히 차 있었다. 특정 병사들의 부모 이름으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이 주기적으로 입금된 기록이었다. 자네 아들 보직 좀 편한 곳으로 빼달라고 휴가 좀 자주 보내달라고 부탁하며 한 부모님이 보낸 감사의 표시라고 하더군. 자네는 부하들의 피고름 대신 그 부모들의 피 같은 돈을 빨아먹고 있었던 거야. 이래도 할 말이 있나? 최민석 대위는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의 마지막 방어선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며 무의미한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군 생활과 명예, 그리고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옆 조사실의 박철호 병장은 여전히 기세등등했다. 아, 진짜 사람 미치게 하시네. 증거 있냐고요, 증거. 내가 걔를 때리는 걸 찍은 동영상이라도 있냐고. 없으면 사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그의 앞에 앉은 베테랑 수사관은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책상 위에 스피커 볼륨을 높였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야, 소문대로 미인이시네. 동생이랑은 아주 딴판이야. 익숙한 자신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박철호는 순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아주 애정을 듬뿍 담아서 남자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하하. 그나저나 누님은 남자친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저 제대하고 나서.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박철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핏기가 가시면서 그 자리에 순수한 공포가 자리 잡았다. 그 예쁘장하던 누나. 자신을 보며 순진하게 웃어주던 그 여자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녹음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나? 그럼 이것도 말이 안 되는지 한번 보지. 수사관은 박철호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동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화면 속에는 박철호가 다른 후임병의 머리에 강제로 물을 붓고 발로 차며 낄낄거리는 자신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준혁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의 명백한 상습적 가혹행위의 증거였다. 이것도 정상적인 군기 확립의 일환인가? 아니면 이것도 그 나약한 후임 탓인가? 박철호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외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날 오후 원동일 준이는 감찰실장에게 짧게 보고했다. 두 놈 다 무너졌습니다. 자백서에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물증 앞에선 버틸 재간이 없지요. 사건 일체 금일부로 군 검찰로 송치하겠습니다. 사건은 이제 수사 단계를 넘어 사법 처리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감찰팀의 한 관계자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강준혁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자신을 괴롭히던 두 사람이 모든 죄를 자백했다는 소식을 들은 준혁은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후련함보다는 길고 어두웠던 터널이 정말로 끝났다는 안도감이 더 크게 밀려왔다. 그리고 그날 저녁 준혁의 휴대전화로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혁아, 누나야. 이제 정말 다 끝났어. 누나 강수연이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사건에 개입할 수 없었지만 동생에게 이 소식만큼은 직접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준혁은 수화기를 붙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누나.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 이제 법의 심판이 남아있었지만 준혁에게 있어 전쟁은 오늘로써 완전히 끝난 셈이었다. 몇 달 후 제3군단 군사법원에서 마침내 박철호와 최민석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군사재판은 일반 법원보다도 더 엄숙하고 위계가 분명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한때 부하들 위에 군림하며 폭력을 휘두르던 박철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덜덜 떨고 있었고 자신의 안위와 경력만을 중시하던 최민석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방청석 한쪽에는 강수연 대령이 군복이 아닌 단정한 사복 차림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사건의 중요 참고인이자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자리에는 휴가를 나온 강준혁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강준혁이 증인으로 나선 순간이었다. 새로운 부대에서 자신감과 안정을 되찾은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또렷한 목소리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증인석에 섰다. 증인은 피고인 박철호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사실대로 증언해 주십시오. 군 검사의 질문에 준혁은 피고인석에 앉은 박철호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피고인 박철호는 상습적으로 저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으며 제 가족에 대한 성적인 모욕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수십 차례에 걸쳐 주먹과 발로 저를 구타하였으며 특히 창고에서는 군홧발로 제 복부와 옆구리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겪었던 사실을 건조하게 전달하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그의 당당한 태도는 그가 겪은 고통의 깊이와 그것을 이겨낸 용기를 동시에 증명하고 있었다. 증인은 이러한 사실을 당시 중대장이었던 피고인 최민석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최민석은 제 보고를 묵살했으며 오히려 그 사실을 피고인 박철호에게 알려주어 제가 더 심한 보복 폭행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준혁의 증언은 재판의 향방을 결정짓는 쐐기였다.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감찰팀이 확보했던 녹취 파일과 동영상, 문자 메시지, 계좌 내역 등의 증거들이 차례로 공개될 때마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마침내 선고 공판일. 군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박철호. 상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병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법무부에 병역 기록 변경을 요청한다. 피고인 최민석. 부하를 보호해야 할 지휘관의 책무를 방기하고 범죄를 은폐사주하였으며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는 등 군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 이에 피고인을 파면하고 징역 8년 및 추징금 2억 원에 처한다. 땅, 땅, 땅. 법봉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며 길었던 싸움의 끝을 알렸다. 박철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최민석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눈을 감았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실현된다는 진리가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재판정을 나온 준혁은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곁에 있던 수연이 동생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준혁은 만기 전역 후 복학하여 심리학 공부에 매진했다. 군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는 사람이 되겠다는 새로운 꿈을 주었다. 그는 졸업 후 청소년 상담사가 되었고 특히 학교 폭력이나 가정 폭력의 그늘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에 헌신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사는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상처를 디딤돌 삼아 타인을 구원하는 단단한 어른으로 성장했다. 강수연 대령은 군 내에서 철의 여인이자 가장 존경받는 지휘관으로 불리며 자신의 길을 닦아나갔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보병 사단장이 되었고 그녀가 지휘하는 부대는 가장 훈련 강도가 높지만 동시에 단 한 건의 병영 부조리도 없는 가장 건강한 부대로 명성을 떨쳤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군 개혁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준혁이 운영하는 작은 상담센터의 개소식에 수연이 찾아왔다. 화려한 제복 대신 편안한 니트 차림이었다. 상담센터의 이름은 한결같이였다. 이름 좋네. 한결같이. 누나가 나한테 늘 한결같이 대해줬던 것처럼 나도 아이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두 사람은 상담센터 앞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다.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강인해 보이는 동생을 보며 수연이 미소 지었다. 준혁아, 그때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어? 수연이 처음으로 물었다. 준혁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무서웠지. 근데 괜찮았어. 어차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누나가 나 구하러 올 거라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그 말에 수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 명은 나라를 지키는 가장 강한 방패가 되었고 다른 한 명은 상처 입은 마음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방패가 되었다. 깊고 어두운 웅덩이에 빠졌던 그날의 연약한 남매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지키는 빛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그들의 등 뒤로 비치는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스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가짜 군복은 또 뭐야? 할배, 이 옷 동묘에서 주었지? 손주를 보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온 노병에게 쏟아지는 차가운 경멸과 무시. 하지만 낡은 군복 속에 숨겨진 것은 동묘의 고물이 아닌 모두가 고개 숙이는 살아있는 전설의 무게였습니다. 곧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뒤엎고 진짜 명예가 무엇인지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2024년 7월 새벽 4시. 세상 모든 것이 정지한 듯한 그 시간에 2층짜리 낡은 주택의 가장 꼭대기층, 손바닥만 한 옥탑방에 불이 켜졌다. 방의 주인은 올해 85의 박태진 할아버지였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남들보다 서너 시간 먼저 시작되었다. 좁은 방 한쪽 벽에는 낡고 색바랜 군복 한 벌이 옷걸이에 걸려 먼지 하나 없이 반듯하게 걸려 있었다. 그 옆으로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낡은 나무 액자에 담겨 있었다. 1960년대 후반 맹렬했던 베트남의 정글 속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앳된 얼굴의 청년 박태진과 그의 전우들이 진흙투성이 군복을 입고 어깨동무를 한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속 청년들의 눈빛은 두려움과 고단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푸른 기상으로 빛나고 있었다. 태진 할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나 벽에 걸린 달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오늘 날짜 위에는 붉은색 동그라미가 여러 겹쳐져 있었다. 그 옆에는 삐뚤빼뚤하지만 힘있는 글씨로 우리 강아지 로운이 수료식이라고 적혀 있었다. 벌써 그날이 왔구만. 나지막이 은조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세월의 흔적과 함께 설렘이 묻어났다. 하나뿐인 손주 이로운. 어릴 적부터 유난히 할아버지를 따랐던 그 아이가 작대기 같은 몸으로 해병대에 가겠다고 했을 때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아들 내외는 요즘 세상에 누가 사서 고생하냐며 펄펄 뛰었지만 로운이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걸어오신 길이 자랑스러워서요. 저도 한 번은 진짜 사나이가 되어보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태진 할아버지는 더 이상 손주를 말릴 수 없었다. 그저 말없이 손주의 등을 두드려 주었을 뿐이다. 그렇게 떠나보낸 손주가 6주간의 맹렬한 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진짜 해병으로 거듭나는 날. 태진 할아버지는 며칠 전부터 오늘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다. 옥탑방에 딸린 부엌이라고 해봐야 낡은 싱크대와 휴대용 가스버너 하나가 전부였다. 그는 며칠 전 큰맘 먹고 정육점에서 사온 한우를 꺼냈다. 손주가 가장 좋아하는 소불고기를 해줄 요량이었다. 이놈아, 훈련소 밥이 입에 맞을 리가 없지. 이거라도 실컷 먹여야. 혼잣말을 하며 그는 익숙한 솜씨로 고기를 양념에 재우기 시작했다. 간장, 설탕, 다진 마늘과 파, 후추를 섞어 조물조물 묻히는 그의 손등에는 검버섯과 함께 굵고 깊은 흉터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젊은 날 이국의 정글에서 적의 파편과 칼날이 남기고 간 영광의 상처들이었다. 고기를 재워놓고 나서는 계란말이를 준비했다. 계란을 여러 개 풀어 곱게 채 썬 당근과 파를 넣고 정성껏 부쳐냈다. 혹여나 모양이 흐트러질까 김발에 단단히 말아 식히는 모습은 마치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장인처럼 진지했다. 마지막으로 보온 도시락통에 갓 지은 따끈한 밥을 가득 눌러 담고 정성껏 만든 불고기와 계란말이 그리고 손수 담근 깻잎장아찌와 멸치볶음을 차곡차곡 채웠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내내 그의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도시락 준비를 마친 시간은 새벽 6시.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한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태진 할아버지는 방으로 돌아와 벽에 걸린 군복을 조심스럽게 내렸다. 1960년대에 보급되었던 구형 전투복이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좀먹은 곳 하나 없이 완벽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왼쪽 가슴에는 해병대 제2여단 청룡부대를 상징하는 부대 마크와 함께 그의 이름 박태진이 새겨진 낡은 명찰이 붙어 있었다. 그는 마치 성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전투복을 입기 시작했다. 바지를 입고 전투복 상의의 단추를 하나하나 채워나갔다. 옷은 오래전 그의 몸에 맞춘 듯 꼭 맞았다. 세월이 흘러 등은 조금 굽고 어깨는 좁아졌지만 군복을 입자 그의 몸에서는 신기하게도 꼿꼿한 기상이 뿜어져 나왔다. 마지막으로 해병대의 상징인 팔각모를 썼다. 챙 아래로 드러난 그의 깊은 눈매는 85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형형하게 빛났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는 가난한 옥탑방 노인이 아닌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대한민국 해병대 하사 박태진이 서 있었다. 필승. 나지막한 경례 구호와 함께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절도 있고 힘있는 동작이었다. 몸이 기억하는 수만 번의 반복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는 작은 가방에 정성껏 싼 도시락과 물통, 그리고 낡은 지갑을 챙겨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붉은 보자기 쌓인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보자기를 풀자 5.56 소총 탄피로 만든 낡은 목걸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베트남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러나 끝내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이국에서 눈을 감은 전우의 유품이었다. 그는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목에 걸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심장께에 닿자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먼저 간 전우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만시가 나 오늘 내 조카뻘 되는 우리 손주 보러 간다. 하늘에서 너도 잘 지켜봐 주라.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옥상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새벽은 분주하게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가파른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와 세상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의 목적지는 경상북도 포항, 대한민국 해병대의 심장이 뛰는 곳, 해병대 교육훈련단이었다. 서울역은 이른 아침부터 오가는 사람들로 붐볐다. 태진 할아버지는 매표소 창구 앞에 줄을 서서 포항행 7시 30분 출발 KTX 표 한 장을 끊었다. 창구 직원은 낡은 군복을 입은 노인을 신기한 듯 쳐다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표를 받아들었다. 플랫폼으로 내려가자 날렵한 유선형의 KTX 열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열차에 올라 지정된 좌석에 앉은 그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빌딩 숲과 아파트 단지, 한강의 다리들을 지나자 열차는 속도를 높이며 남쪽으로 향했다. 덜컹거리는 규칙적인 진동 속에서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자 수십 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1968년 베트남 꽝남성. 숨막히는 정글의 열기 속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귓가에는 매미 소리인지 총성인지 모를 이명이 윙윙거렸다. 당시 28배 박태진 하사는 분대원 8명을 이끌고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한 매복 작전에 투입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지 꼬박 이틀째. 굶주림과 피로가 극에 달했을 때 정글 저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베트콩 한 개 중대가 이동하는 것이었다. 전원 발사하지 마. 위치 발각되면 끝장이다. 태진은 분대원들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압도적인 수적 열세. 섣불리 교전을 시작했다가는 전멸을 면치 못할 상황이었다. 그는 분대원들을 이끌고 조용히 철수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 분대의 막내였던 김일병이 긴장한 나머지 발을 헛디뎌 수통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깡! 하고 정글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소리. 즉시 사방에서 불빛이 번쩍이며 총알이 비처럼 쏟아졌다. 제기랄. 전원 엎드려. 엄폐물 찾아. 태진은 고함을 치며 가장 먼저 응사했다. 하지만 적의 화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분대원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다. 바로 옆에 있던 전우 만식이의 가슴에서 붉은 피가 솟구치는 것을 보았다. 만식은 죽어가면서도 그의 손에 탄피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다. 태진아 우리 어머니. 분노와 슬픔이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이대로는 모두 죽는다. 그는 결심했다. 내가 유인한다. 나머지는 2시 방향 계곡으로 퇴각해. 이건 명령이다. 그는 남은 수류탄 3발을 허리에 차고 적의 화망 속으로 뛰쳐나갔다. 이 빌어먹을 놈들아. 나 여기 있다. 고함을 치며 총을 난사하자 적의 화력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 틈을 타 살아남은 분대원 3명이 간신히 퇴로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는 총알이 빗발치는 정글을 미친 듯이 헤집고 다녔다. 팔과 다리에 파편이 박히고 총알이 스쳐 지나갔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부대로 복귀했을 때 그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이 작전으로 그는 무공훈장을 받았지만 8명의 분대원 중 4명을 잃었고 그 자신도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얻었다. 손님 어르신. 다 왔습니다. 종점 포항역입니다. 승무원의 목소리에 태진 할아버지는 화들짝 놀라 현실로 돌아왔다. 어느새 열차는 종착역인 포항역에 도착해 있었다. 그는 주섬주섬 짐을 챙겨 열차에서 내렸다. 후끈한 바다 내음과 섞인 철의 도시 포항의 공기가 그를 맞았다. 역 광장으로 나온 그는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다. 택시에 올라타자 듬직한 인상의 50대 기사가 백미러로 그의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물었다. 어르신 해병대 교육훈련단 가시나 봅니다. 오늘 수료식입니까? 그렇소. 손주놈 보러 가는 길이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어르신도 해병대 나오셨나 봅니다. 군복이 아주 멋지십니다. 필승. 기사는 익숙하게 경례 구호를 외쳤다. 태진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옛날 군복이라 부끄럽구먼. 에이 무슨 말씀을요. 이런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 저희가 있는 겁니다. 제 아들도 몇 년 전에 저기서 훈련받고 지금 연평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주 늠름해졌지요. 기사의 말에 태진 할아버지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택시는 포항 시내를 달려 오천읍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해병대 교육훈련단이라는 거대한 표지판이 보이기 시작하자 그의 심장이 다시금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수십 년 전 그 자신이 풋내기 신병으로 훈련을 받았고 제대 후에는 교관으로 후배들을 양성했던 곳. 그의 청춘과 땀이 서린 장소였다. 택시가 부대 정문 앞에 멈춰 섰다.
거대한 해병대 닷 조형물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고 그 아래로 해병대 교육훈련단이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정문에서는 각 잡힌 복장의 헌병들이 오가는 차량과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었다. 수료식을 맞아 부대 주변은 전국 각지에서 온 가족들로 북적였다.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부대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화사한 옷차림의 부모님들은 기대와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태진 할아버지는 그들 사이를 묵묵히 걸어 정문 위병소로 향했다. 위병소 앞에는 훤칠한 키에 갓 달인 듯한 전투복을 입은 젊은 장교 한 명이 서서 출입 절차를 지휘하고 있었다. 왼쪽 가슴에는 중대장 최민준 대위라는 명찰이 붙어 있었다. 최민준 대위는 오늘 아침부터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수료식은 부대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고 사단장님을 비롯한 높으신 분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었다. 사소한 실수 하나 용납되지 않는 상황. 그는 매서운 눈으로 주변을 살피며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병사들에게 불호령을 내리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태진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남루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낡은 군복, 구겨진 팔강모, 검버섯과 흉터가 가득한 얼굴. 화려한 인파 속에서 그의 모습은 유독 눈에 띄었다. 최 대위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다. 웬 노인이지? 복장은 또 뭐야? 요즘 세상에 저런 구형 전투복을 어디서 구했담. 그는 태진 할아버지를 이 근방에 사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인쯤으로 생각했다. 태진 할아버지가 위병소 헌병에게 다가가 말했다. 수고 많소. 나 신병 1295기 1호원 훈련병 하랩이 되는 사람이요. 면회 신청 좀 하려고. 헌병은 절차에 따라 신분증을 요구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상황을 지휘하던 최민준 대위가 매서운 눈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이미 이 근방을 배회하는 노숙자가 하필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 문제를 일으키려는군 하는 식의 노골적인 경멸감이 서려 있었다. 최 대위는 헌병을 손짓으로 막고 태진 할아버지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퀴퀴한 땀 냄새와 오래된 옷에서 나는 듯한 희미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 같았다. 어르신.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기웃거리십니까? 행사장 아닙니다.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태진 할아버지는 예상치 못한 적대적인 태도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아니, 나는 내 손주놈 수료식 때문에. 손주요? 최 대위는 코웃음을 쳤다. 그는 태진 할아버지의 낡고 해진 군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조롱하듯 말을 이었다. 그 해괴한 옷은 또 뭡니까? 어디 동묘에서 주워 입으셨어요? 남의 군복 훔쳐 입고 다니면 큰일 나는 거 모르십니까? 당장 벗으시죠. 이보시오, 젊은이. 이건 내 군복이야. 태진 할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최 대위의 조롱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할아버지의 손에 들린 낡은 도시락 가방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이건 또 뭡니까? 어르신, 저희 장병들 밥 굶지 않습니다. 그런 건 다른 데 가서 파시든가 아니면 저기 구석에 가서 조용히 드세요. 여기서 어슬렁거리며 부대 품위 흐리지 마시고. 옆에 있던 젊은 헌병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위님, 그래도 연세도 있으신데라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최 대위는 김상병 군기가 빠졌나? 내 지시에 토 달지 마라. 저런 사람 하나하나 사정 봐주다간 부대 기강이 어떻게 되겠어? 라며 쏘아붙였다. 태진 할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평생을 바친 조국 청춘을 묻은 해병대에서 이런 모욕과 수모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돌아섰다. 손에 들린 도시락 가방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부대 담벼락 옆 작은 나무 그늘 아래로 가 힘없이 주저앉았다. 쩌렁쩌렁 울리는 군가 소리와 우렁찬 함성 소리가 담장 너머에서 들려왔다. 저 안에 사랑하는 손주가 있을 것이다. 할아버지가 온다는 사실에 아침부터 얼마나 설레고 있었을까. 그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담벼락에 기댄 채 굳게 닫힌 부대 정문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맑고 푸른 포항의 하늘 아래 낡은 군복을 입은 노병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다. 부대 안 거대한 연병장은 축제의 열기로 가득했다.
6주간의 지옥 같은 훈련을 이겨낸 천여 명의 신병들이 신병 1295기 수료식을 위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다. 뙤약볕 아래 갓 다려입은 하얀 정복은 유난히 눈부셨고 붉은 명찰에 새겨진 그들의 이름은 이제 훈련병이 아닌 당당한 해병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단상 맞은편 관람석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자랑스러운 아들, 늠름한 친구의 모습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그 수많은 해병들 중 3중대 2소대 소속의 이로운 해병은 꼿꼿한 부동자세 속에서도 애타는 마음으로 관람석을 훑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셨을까? 어디 계시지? 아침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할아버지. 어릴 적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베트남 전쟁 영웅담을 들으며 자랐다. 할아버지가 입었던 낡은 군복과 팔강모는 그에게 동경의 대상이었다. 해병이 되겠다고 결심한 것도 순전히 할아버지 때문이었다. 오늘 이 자랑스러운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다. 해병, 이로운, 관등성명. 바로 등 뒤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목소리에 로운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중대장 최민준 대위였다. 해병, 로, 운, 자세 불량. 시선은 정면 15도 발사. 수료식 끝났다고 군기 빠졌나? 아닙니다. 최 대위는 로운의 귓가에 경고하듯 속삭이고는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로운은 다시금 자세를 바로잡았지만 쿵쾅거리는 심장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지난 6주간 최민준 대위는 그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유독 사소한 것까지 트집을 잡으며 그를 몰아붙였다. 처음에는 강하게 키우려는 뜻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자신을 향한 알 수 없는 적이에 가깝다는 것을 느꼈다. 수료식 행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해병대 사령관의 축사가 끝나고 부모님들이 아들의 가슴에 직접 계급장을 달아주는 시간이 되었다. 로운의 부모님은 해외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 대신 할아버지가 오시기로 약속했다. 로운은 다시 한번 간절한 눈빛으로 관람석을 찾았다. 하지만 수많은 인파 속에서 할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 오시다가 몸이라도 편찮으신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고개를 들었다. 모든 공식 행사가 끝나고 가족들과의 짧은 면회 시간 전 마지막 순서가 남아 있었다. 신병들이 지난 6주간 갈고 닦은 전투 기술과 체력을 선보이는 전투 시연이었다. 우렁찬 함성과 함께 해병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각계 전투, 장애물 극복, 레펠 시범 등을 선보였다. 관람석에서는 탄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마지막 시범은 해병대의 상징과도 같은 훈련, IBS 해상 기동 및 육상 헤드캐링이었다. 100kg가 넘는 고무보트를 78명이 한 조가 되어 머리에 이고 연병장을 달리는 극기와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훈련이었다. 3중대 2소대, 전원 IBS로 최민준 대위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로운이 속한 조도 재빨리 달려가 육중한 IBS를 번쩍 들어 머리 위로 올렸다. 악! 하는 기압과 함께 보트를 이고 달리기 시작했다. 뜨거운 8월의 태양이 아스팔트 연병장을 달구고 있었고 머리에 인 보트의 무게는 어깨와 목을 짓눌렀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다. 속도 더 높인다. 뒤처지는 놈 누구야? 최 대위는 확성기를 든 채 조원들 옆을 따라 달리며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 그의 눈에는 자비란 없었다. 오직 완벽한 시범을 통해 자신의 지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욕심뿐이었다. 그때였다. 밤새 할아버지를 기다리느라 설친 데다 아침부터 이어진 긴장감과 무더위의 체력이 바닥난 로운의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머리에 인 보트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로운, 해병 이로운, 자세 무너진다. 정신 안 차려. 바로 옆에서 최 대위의 목소리가 악귀처럼 들려왔다. 로운은 이를 악물고 버티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순간 그의 시야가 하얗게 변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그 생각을 마지막으로 로운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한쪽이 무너지자 균형을 잃은 IBS가 크게 기우뚱하며 다른 조원들의 머리 위를 덮쳤다.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조원들이 뒤엉켜 넘어지며 거대한 고무보트가 연병장 한복판에 처박혔다. 완벽하게 진행되던 전투 시연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관람석이 술렁였다. 의무병들이 황급히 들것을 들고 달려왔다. 최민준 대위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그는 쓰러져 의식을 잃은 로운을 노려보며 들것에 실려가는 와중에도 욕설을 내뱉었다. 빌어먹을 자식. 저놈 하나 때문에 다 망쳤어. 의무실로 대충 던져놔. 그의 귀에는 아들을 걱정하는 가족들의 수군거림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는 부사관의 보고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커리어에 흠집이 생겼다는 분노만이 가득했다. 삐뽀삐뽀. 부대 담벼락 너머로 다급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무 그늘 아래 멍하니 앉아있던 박태진 할아버지의 귀에 그 소리가 날카롭게 박혔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무슨 일이지? 설마.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동물적인 감각,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며 단련된 노병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주머니에서 낡아 빠진 투지 폴더폰을 꺼냈다. 버튼의 숫자들은 다 달아 희미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익숙하게 번호를 눌렀다. 단축번호 1번. 전우 회장이라고 저장된 번호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나 박태진이요. 청룡부대 박하사. 아니, 박 선배님. 이 시간에 어인일이십니까? 별일 없으시죠? 별일 아니길 바라오. 내가 지금 포항교육훈련단에 와 있어. 손주놈 수료식이라. 아, 그러셨군요. 진작 말씀하시지 제가 부대에 연락이라도 넣어드리는 건데. 태진 할아버지는 상대방의 말을 끊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지금 그럴 시간이 없소. 김 회장, 내 부탁 하나 들어주시오. 지금 당장 해병 1사단장에게 연락해 주시오. 1사단장이요? 김정훈 소장 말입니까? 워낙 바쁜 양반이라. 연락해야겠소. 아주 급한 일이니 꼭 연락 닿게 해주시오. 그리고 딱 한마디만 전해주시오. 말씀하십시오, 선배님. 태진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눈은 굳게 닫힌 부대 정문을 꿰뚫을 듯 응시하고 있었다. 베트남 청룡부대 박태진 교관이 정문 앞에서 기다린다고. 그리고 내 손주가 지금 쓰러졌다고. 연병장의 소라는 의무병들이 이로운 해병을 싣고 떠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최민준 대위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남은 조원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책임을 추궁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하늘을 찢는 듯한 굉음이 모두의 고개를 들게 했다. 우웅. 지금까지의 소음과는 차원이 다른 육중한 프로펠러 소리였다. 검은 점 하나가 순식간에 커지며 부대 상공으로 접근했다.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기동 헬기 수리온이었다. 그것도 사단장 이상급 지휘관만 탑승하는 지휘 통제기였다. 헬기는 사전에 계획된 비행이 아니라는 듯 연병장 상공을 한번 선회하더니 곧바로 착륙 태세에 들어갔다. 뭐야? 어느 부대 헬기야? 여긴 비상 착륙 지점이 아니다. 교육훈련단 부단장인 대령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헬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병장 한쪽에 착륙하며 강력한 하강풍으로 흙먼지를 일으켰다. 모든 행사가 중단되고 장교와 부사관들이 모두 혼란에 빠져 헬기 쪽으로 달려갔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한 장성이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전투복 칼라에는 빛나는 별 2개, 소장 계급장이 선명했다. 해병대의 상징인 빨간 명찰에는 김정훈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현 해병대 제1사단장이자 오늘 수료식의 가장 높은 주빈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사단장님, 어찌된 일입니까? 부단장이 달려와 경례를 붙이자 김정훈 소장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훈련병이 훈련 중에 쓰러졌는데 사단장인 나한테 보고 한 줄도 없어. 자네들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나? 그의 서슬퍼런 호통에 주변의 모든 장교들이 얼어붙었다. 최민준 대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사단장의 분노가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때 사단장의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단장님, 방금 해병대 전우회 중앙회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김정훈 소장은 인상을 쓴 채 무전기에 답했다. 무슨 일인가? 청룡부대 박태진 교관님께서 부대 정문 밖에 와 계시다고 합니다. 손주분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직접 전화 주셨습니다. 뭐라고? 김정훈 소장의 얼굴에서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경악, 그리고 당혹감이 들어찼다. 그는 잠시 허공을 응시하더니 주변의 모든 것을 밀치고 맹렬한 기세로 부대 정문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사단장님, 어디 가십니까? 부단장과 장교들이 어리둥절하며 그의 뒤를 따랐다. 최민준 대위도 영문도 모른 채 그 행렬에 휩쓸려 정문으로 향했다. 김정훈 소장은 미친 듯이 달렸다. 연병장에서 정문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태진 교관님. 25년 전 그가 해병대 소위로 임관하여 처음 실무 배치받은 곳이 바로 이곳 교육훈련단이었다. 그때 그의 소대장 교관이 바로 박태진 하사였다. 당시 박태진 하사는 베트남 전쟁의 공로로 여러 차례 특진했지만 더 이상의 진급을 고사하고 후배 해병을 양성하는 교관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호랑이보다 무서웠고 귀신보다 집요했다. 하지만 그의 훈련 속에는 언제나 부하를 아끼는 진심이 있었다. 김정훈 소위가 장교로서 가져야 할 모든 것, 해병으로서 지녀야 할 혼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박태진 교관이었다. 그는 김정훈에게 단순한 선임이 아니라 정신적 지주이자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다. 저녁 후 연락이 끊겨 수소문했지만 찾을 길이 없어 늘 마음 한구석에 빚으로 남아있던 이름이었다. 정문에 다다른 김정훈 소장은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한 곳에 멎었다. 담벼락 아래 나무 그늘에 묵묵히 앉아있는 낡은 군복의 노인. 최민준 대위를 비롯한 모든 장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노인을 바라보았다. 사단장님이 왜 저런 행색의 노인에게? 최 대위는 아까 자신이 모욕을 주며 쫓아냈던 바로 그 노인임을 깨닫고 불안감에 휩싸였다. 김정훈 소장은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는 노인의 몇 걸음 앞에서 우뚝 멈춰섰다. 그리고는 흐트러진 전투복 매무새를 바로잡고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다. 다음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대한민국 해병대 제1사단을 지휘하는 현역 소장 김정훈 장군이 허리를 꼿꼿이 펴고 발을 탁 소리나게 모으더니 그의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절도 있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치며 거수경례를 했다. 교관님, 해병 소장 김정훈 25년 만에 교관님께 인사드립니다. 필승. 정적.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바람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수십 명의 장교들은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고 특히 최민준 대위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감각과 함께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자신이 노숙자 취급하며 내쫓았던 초라한 노인이 사단장조차 교관님이라 부르며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전설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김정훈 소장의 우렁찬 경례는 정문 앞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필승 구호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2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스승에게 바치는 존경이었고 잊고 있던 해병의 혼을 다시 마주한 한 장군의 회한 섞인 외침이었다. 박태진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담벼락에 기댄 채 앉아있느라 뻐근해진 허리를 펴는 그의 동작은 느렸지만 그를 바라보는 김정훈 소장의 자세는 미동조차 없었다. 태진 할아버지는 자신을 향해 꼿꼿이 경례를 붙이고 있는 이제는 중년의 장군이 된 옛 부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보다는 아련함과 대견함이 서려 있었다. 김정훈이. 태진 할아버지의 나지막한 부름에 김 소장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예, 교관님. 접니다, 김정훈. 이제 보니 별도 2개나 달고 아주 큰 인물이 되었구먼. 그 삐쩍 마른 소위가 언제 이렇게 컸다냐.
태진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으며 김 소장의 팔을 잡아 경례를 풀게 했다. 이제 됐네. 팔 아프겠어. 그제야 김정훈 소장은 경례를 풀고 두 손으로 태진 할아버지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교관님, 그동안 어디에 계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십니까?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서울 구석에서 밥 굶지 않고 살았으면 됐지, 뭘. 담담하게 말하는 태진 할아버지의 모습에 김정훈 소장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이렇게 위대한 영웅이 수십 년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늙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죄스러웠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장교들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눈앞의 노인이 보통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다. 부단장 대령이 조심스럽게 김 소장에게 다가와 물었다. 사단장님, 이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김정훈 소장은 태진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돌아섰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장교, 특히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있는 최민준 대위를 향해 선언하듯 말했다. 전원 똑똑히 들어라. 이분은 너희가 감히 상상도 못할 분이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 계신 박태진 교관님은 1965년 해병대 청룡부대 창설과 함께 베트남에 파병되시어 짜빈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역 중 한 분이시다. 귀국 후에는 이곳 교육훈련단에서 수많은 후배들을 길러내셨으며 나 김정훈 또한 이분 밑에서 비로소 진짜 해병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분은 우리 해병대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전설 그 자체이시다. 김정훈 소장의 말이 연병장을 울리듯 정문 앞에 쏟아졌다. 짜빈동 전투의 영웅. 그 말에 젊은 장교들의 눈이 커졌다. 짜빈동 전투는 해병대 역사상 가장 빛나는 승리 중 하나로 소수의 해병이 월맹 정규군 한 개 연대의 파상 공격을 막아낸 신화적인 전투였다. 책으로만 배우고 말로만 듣던 그 신화의 주인공이 지금 허름한 구형 전투복을 입고 눈앞에 서 있었다. 모든 장교들이 본능적으로 허리를 펴고 차렷 자세를 취했다. 그들의 시선에는 더 이상 웬 노인이라는 의아함이 없었다. 경외와 존경, 그리고 부끄러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최민준 대위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자신이 한 행동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코스프레 행사하는 곳 아닙니다. 그냥 낡은 옷이지 군복도 뭣도 아닙니다. 어서 돌아가세요. 저희 바쁩니다. 자신이 뱉었던 모욕적인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그는 살아있는 전설에게 자신의 대선배이자 사단장의 스승에게 감히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다. 단순히 규정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사람을 외양으로 판단하는 오만함과 거칠애를 중시하는 허영심이 이 모든 사태를 만들었다. 그때 김정훈 소장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최민준 대위. 최 대위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꽉 막힌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까 정문에서 소란이 있었다고 들었다. 자네가 교관님을 막아섰다고. 대답 안 하나 최민준 대위. 김정훈 소장의 불호령에 최 대위는 화들짝 놀라며 겨우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가? 자네는 규정대로 했을 뿐인데. 김 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비꼬는 듯한 그 말에 최 대위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자랑스러웠던 해병대 장교로서의 자부심, 스스로 공정하고 유능하다 믿었던 신념,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박살나고 있었다. 그는 박태진 할아버지 앞으로 비틀거리며 걸어나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어르신, 아니 교관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해병의 자격도 장교의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부디 저를 벌해 주십시오. 그의 울음 섞인 절규가 정문 앞에 울려 퍼졌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훈련병을 호령하던 젊은 장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박태진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우는 최 대위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나 경멸이 아닌 복잡하고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때 김정훈 소장이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다급하게 물었다. 아, 교관님, 손주분은 괜찮으십니까? 아까 훈련 중에 쓰러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에 박태진 할아버지의 얼굴에 다시 근심이 어렸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아직 그 아이 얼굴을 못 봤네. 여기서 막혀서 들어가지도 못했으니. 뭐라고요? 아니, 이 사람들이. 김정훈 소장은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으며 옆에 있던 부단장에게 소리쳤다. 당장 의무실 연결해. 이로운 해병 상태 확인하고 최고 군의관 투입시켜. 그리고 최민준 대위. 예, 알겠습니다. 자네가 직접 교관님을 모시고 의무실로 안내해. 가서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라. 내가 한 짓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알겠습니다. 최민준 대위는 눈물을 훔치고 일어나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박태진 할아버지를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태진 할아버지는 그의 손을 밀어내고 스스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의무실을 향하고 있었다. 김정훈 소장과 최민준 대위 그리고 다른 장교들이 그 뒤를 따랐다. 해병대 전설의 등 뒤로 참회하는 젊은 장교와 경회하는 사단장이 함께 걷는 기묘한 행렬이었다. 의무실에 도착하자 군의관이 황급히 달려 나와 김정훈 소장에게 보고했다. 사단장님께 보고드립니다. 이로운 해병은 무더위 속 탈수와 과로가 겹쳐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으나 응급조치 후 현재는 안정을 되찾고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큰 이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제야 박태진 할아버지의 얼굴이 조금 펴졌다. 그는 곧장 손주가 누워있는 병실로 들어갔다. 링거를 맞고 침대에 누워있던 이로운 해병은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려 했다. 할아버지, 이놈아 누워있어. 일어나지 마라. 태진 할아버지는 손주의 어깨를 눌러 눕히고는 침대 옆에 앉았다. 그리고는 주름지고 거친 손으로 손주의 이마에 흐른 땀을 닦아주었다. 로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쓰러지는 바람에 끝까지 멋진 모습 못 보여드려서. 바보 같은 놈. 멋있는 게 다 뭐냐. 안 다친 게 천만다행이지. 할아버지와 손자가 재회하는 모습을 병실 문 밖에서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김정훈 소장은 자신의 스승이 손자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때 병실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민준 대위는 또 한 번의 충격에 휩싸였다. 쓰러진 이로운 해병. 지난 6주간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구박했던 훈련병. 그가 바로 자신이 감히 모욕했던 저 위대한 노병의 하나뿐인 손주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인과응보란 이런 것일까? 그는 차가운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자신의 업보였다. 차가운 의무실 복도 최민준 대위는 무너진 자존심과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박태진 할아버지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최 대위를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바로 앞에 와서 멈춰섰다. 최 대위는 인기척을 느끼고 황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차마 태진 할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 젊은이 이름이 뭔가. 묵직하고 잔잔한 목소리였다. 최 대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기만 한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해병 대위 최민준입니다. 최 대위라. 태진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리고는 최 대위의 어깨에 툭 하고 손을 얹었다. 내가 자네만 했을 때 나도 실수 많이 했네. 정글 속에서 판단 한 번 잘못해서 전우를 잃을 뻔한 적도 있었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특히 젊을 때는 더더욱 그렇고. 예상치 못한 따뜻한 말에 최 대위는 오히려 더 큰 죄스러움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교관님. 저는 실수가 아니라 죄를 지었습니다. 교관님을 그리고 해병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명예라. 태진 할아버지는 최 대위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최 대위. 해병의 진짜 적이 누군지 아나? 정글 속 베트콩도 철책 너머의 적군도 아닐세. 우리 진짜 적은 바로 우리 안에 있어. 남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교만함, 조금 편하고자 하는 나태함, 그리고 무엇보다 곁에 있는 전우를 믿지 못하는 의심. 그것들이 우리를 좀먹고 해병의 혼을 죽이는 진짜 적이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최민준 대위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다. 그는 오늘 하루 종일 그 진짜 적에게 완벽하게 패배했다. 태진 할아버지는 말을 계속했다. 베트남 정글에선 말이야, 옆에 있는 전우의 계급장이 몇 개인지, 집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따질 겨를이 없었어. 그저 그놈의 눈빛이랑 총알이 빗발쳐도 내 등을 맡길 수 있겠다는 깡다구 하나만 믿고 목숨을 맡겼다네. 자네가 오늘 쫓아낸 이 늙은이의 낡은 군복이 아니라 자네가 훈련시키는 저 어린 해병들의 눈빛을 봤어야 했어. 그 안에 담긴 자부심과 두려움, 그리고 전우애를 읽었어야 했네. 그게 지휘관이야. 태진 할아버지는 최 대위의 어깨를 두드리며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게. 해병은 그렇게 쉽게 무릎 꿇는 거 아니야. 오늘 일은 자네 군 생활에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낸 셈치게. 중요한 건 그 수업에서 뭘 배우고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달렸어. 최민준 대위는 태진 할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일어섰다. 그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러나 전보다 훨씬 맑아진 눈으로 노병을 바라보았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오늘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다. 병실 안 이로운 해병은 링거를 맞으며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그때 박태진 할아버지가 아침부터 소중하게 들고 다니던 도시락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이놈아, 배고프지? 이거 먹으려고 할애비가 새벽부터 설쳤다. 태진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겹겹이 싼 보온 도시락을 꺼냈다.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함께 달콤 짭짤한 불고기 냄새가 병실 안에 가득 찼다. 정성껏 부친 계란말이와 깻잎장아찌도 먹음직스러웠다. 서울 옥탑방에서부터 포항 의무실까지 무려 8시간이 넘는 긴 여정을 함께한 도시락이었다. 로우는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켰다. 할아버지가 직접 젓가락으로 집어주는 불고기를 한 점 받아 먹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고기와 따뜻한 밥.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었다. 로우는 목이 메어 음식을 삼키면서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 맛있어요. 정말. 천천히 먹어, 이놈아. 채라. 태진 할아버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로우나 할애비는 내가 적을 많이 죽이는 용맹한 군인이 되는 것보다 애초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지혜로운 군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총구는 항상 적을 향해야 하지만 그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은 내 전우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만 움직여야 한다는 걸 잊지 마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옆에 전우를 먼저 챙겨라. 그게 진짜 해병이다. 그것은 6.25와 베트남전을 모두 겪은 노병이 손주에게 전하는 피보다 진한 유언과도 같은 가르침이었다. 병실 문 밖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최민준 대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오늘 자신이 그토록 강조하던 해병 정신의 진짜 의미를 배웠다. 그것은 고함과 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진심 어린 가르침 속에서 이어지는 혼이라는 것을. 모든 상황을 지켜본 김정훈 소장은 조용히 병실을 나왔다. 그는 복도에 서 있는 최민준 대위와 다른 장교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엄숙함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최민준 대위. 예, 사단장님. 자네에게 오늘 일어난 일은 군 생활 중 가장 값비싸고 아픈 교육이 될 걸세. 불명예 전역을 시켜도 할 말 없는 상황이지만 교관님께서 자네에게 기회를 주셨다. 나 또한 그 뜻을 따르겠다. 하지만 이 기회를 헛되이 날린다면 그때는 내가 직접 자네의 군복을 벗기겠다. 알겠나?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최민준 대위는 눈물을 흘리며 그러나 군인 인생에서 가장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정훈 소장은 다른 장교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모든 이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여기 있는 모두에게 명한다. 해병의 붉은 명찰은 계급의 높낮이를 가리기 전에 모두가 한 형제여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군복이 낡았다고 그 안에 깃든 위대한 해병의 혼까지 낡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오늘 박태진 교관님께서 우리 모두의 나태해진 정신에 죽비를 내리셨다. 이 교훈을 뼛속 깊이 새기고 각자의 위치에서 부끄럽지 않은 해병이 되도록 노력하라. 이상. 필승. 장교들의 경례 구호가 복도를 가득 메웠다. 그것은 오늘 아침과는 전혀 다른 무게와 의미를 지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맹세였다.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박태진 할아버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아침에 그가 홀로 걸어 들어왔던 길. 이제 그의 곁에는 해병 1사단장 김정훈 소장이 직접 그를 부축하고 있었다. 그들이 부대 정문으로 다시 나왔을 때 아침과는 모든 풍경이 달라져 있었다. 정문의 모든 헌병들은 그를 보자마자 마치 영웅을 맞이하듯 가장 우렁차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올렸다. 최민준 대위도 그들 옆에 서 있었다. 그는 태진 할아버지를 향해 아무 말 없이 그러나 깊은 존경과 감사가 담긴 눈빛으로 거수경례를 했다. 태진 할아버지는 그를 향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태진 할아버지가 타야 할 차는 KTX역으로 가는 택시가 아니었다. 김정훈 소장이 직접 준비한 별이 박힌 검은색 지휘관 차량이었다. 김 소장이 직접 차 문을 열어주자 태진 할아버지는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부대를 돌아보았다. 저 멀리 동기들과 함께 서 있는 손주 이로운의 모습이 보였다. 로운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한 훈련병이 아니었다. 그는 할아버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 옆에는 동기들이 늠름하게 서 있었다. 그 모습 속에서 태진 할아버지는 6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차에 오른 태진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푸른 청룡의 정신은 죽지 않았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이 젊고 푸른 해병들의 심장 속에서 다시금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제 그는 마음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검은색 지휘관 차량은 노병을 태우고 존경을 담은 수많은 경례를 뒤로 한 채 조용히 부대를 빠져나갔다. 마치 오랜 임무를 마치고 마침내 귀환하는 늙은 용처럼.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